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 질환은 예방접종으로 이제 끝날 텐데 그 예방접종과 관련된 이슈들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준욱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쇼크룸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JW 센터 for Strategic Health Operation으로 바뀌어서 아예 이름을 그 JW 센터라고 이름을 줬더라고요. 제가 가 있는 동안에 보니까 이게 원래 그 쇼크룸을 누가 만들어줬냐? 미국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정세에서 공화당 정부 때 WHO하고 사이가 계속 안 좋아요. 이 실제로 우리 이제 트럼프 때도 그렇지만 그 전에 레이건 때도 탈피하려고 예산도 안 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왔고 지금 이제 앞으로 예방접종이 이제 최대 쟁점일 텐데 지금 논란 중에서 이제 허드 이뮤니티라는 내용들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죠. 근데 트럼프가 선거 전략으로서 Great Barrington Declaration,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장하는 몇 가지 록다운을 빨리 이제 풀어라. 두 번째 이제 집단 면역을 사용하자. 근데 이 집단 면역이라는 걸 노출시켜서 집단 면역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사실 인류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유도한다는 거는 공중보건학적으로 있었는데 오히려 자연 노출돼서 집단 면역을 만들겠다. 이게 컨셉트가 사실 거의 없었던 내용인데 새로운 내용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하면서 취약계층 보호가 과연 가능하지 않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특히 이제 젊은 애뿐만 아니고 노인층이 많이 죽을 거고 그 다음에 럭다운 하지 않은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럭다운 안 했거든요. 사실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호도하는 거에 가깝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유행인가? 예. 그럼 왜 왔나? 우리 이제 역학적으로 그러면 관련된 변수가 뭘까요? 사람에 관련된 변수가 있고 바이러스에 관련된 변수가 있고 시간적인 이런 것들이 역학인데 과연 지금 늘어나는 게 이제 유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유럽이 늘어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지금 이제 유럽이나 주로 이제 그 중동에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웨스턴 패시픽 지역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생기나? 한편으로 이제 인구 100만 명당으로 했을 때 제일 많이 늘어나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게 사우스 아프리카가 사실 잘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나라, 일본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늘어날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그 바이러스의 변화가 있었느냐? 현재까지는 바이러스 변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모르는 점이 있죠. 어떻게 박쥐에서 사람으로 왔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람에서 일으키는 패소제네시스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지만 현재까지 패소젠이 그렇게 변화가 돼서 유행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된 적은 없습니다. 트랜스미션도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더 알려진 정보라면은 이제 환자가 증세가 있기 한 0.7일 전에 바이러스가 피크이기 때문에 사실 쿼런틴이 무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쿼런틴을 길게 할 필요 없이 일주일 정도만 해도 된다. 그런 이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더 얻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롭릿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정보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그럼 면역력을 얼마나 갖을지, 오래 갈지, 그 다음에 영원히 갈지, 그 다음에 시즈널 베리에이션이 있을지, 적게 갈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방접종의 시나리오가 달라지는데 지금 잘 모르는데 오래 간다는 소리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뮤니티가 없다고 쇼통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호스트 팩터가 달라진 게 있느냐. 초기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사망률이 높았죠. 근데 이 사망률이 높은 계층을 다시 분석해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노인에 대한 노출이 많아서 이제 사망률이 높은 부분도 있었지만은 초창기에 어떤 정보라든가 자료의 수립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기인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결국 안정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거 보면 연령 분포나 이렇게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호스트 팩터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도대체 왜 증가하냐? 결국은 이제 우리 non pharmaceutical intervention이라고 쓰는 R값이죠. R값이 저렇게 변화하는 거죠. R값이 변화에 따라서 증가하고 이제 또 줄어들기도 하는데 결국은 각 나라들이 이 R값을 변화시키는 방법, 전략들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린 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R값의 그 변화가 그 흐름을 이제 찾아보면은 각 나라 중에서 결국 이제 그 여러 잘한 나라들 보면은 결국 초기에 이제 셧다운을 하고 그다음에 셧다운을 푸는 것들이 사실 빠른 나라들이 있고 늦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을 어느 정도 했고 또는 안 했고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는데 제일 우리 관련된 요인들이 결국은 이제 지역사 참여들 국민들이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헬스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보더라인 컨트롤 이 5개 팩터가 4개죠. 4개 팩터가 주요한 전략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성적이 좋은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컨택트 트레이싱은 아주 전 세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메소드를 사용해서 컨택트 트레이싱을 해왔기 때문에 이 컨택트 트레이싱의 역할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셜 디스턴스 이 두 가지가 이제 메인 팩터가 돼서 여태까지 서프레션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점점점 이제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R값과 관련돼서 더 보면은 결국 그 non pharmaceutical intervention의 방법론들이 여기 나와 있죠. 그 방법론들 중에서 school closing, workplace closing, 그 다음에 뭐 transportation shutdown, closing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이것을 셧다운을 했을 때하고 릴렉세이션, 그러니까 리프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풀었을 때 보면은 R값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셧다운하면 좋아졌다가 풀면은 환자가 증가하고 모든 사회적 조치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보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믹스를 해서 이제 전략을 세웠는데 궁극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면은 결국 풀면은 환자가 생기더라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속 지금 그동안에 뭐 7월달에 모든 나라들이 셧다운을 풀었죠. 그리고 이제 12월까지 해서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각 나라들이 준비를 했느냐 보면 전반적으로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WHO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코비드-19의 프리페어드니스에 대해서 195개 국가 중에서 91%가 돼 있는 걸로 보지만 평균 잡아서 뭐 47% 여러 가지 조치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뭐 현황 문제에 대처하느라고 제대로 이제 대처가 안 된 것 같이 이제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일부 데이터, 뭐 저도 이 데이터 만드는 관여를 했지만은 내셔널 그넌 파마스티컬 인터벤션 메소돌로지가 초기에 할 경우는 강력하게 할 경우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걸 늘어지게 하거나 늦게 할 경우에는 유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PI를 하려면은 초기에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데이터들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과연 이 대안이 이제 앞으로 모든 논쟁들이 백신으로 넘어갈 텐데 그럼 백신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겠느냐. 며칠 전에 워싱턴 포스터지에 결국은 현행까지 역사적으로 보니까는 제대로 이제 공평하게 분배가 안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허드 이미트를 형성하는 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면역이 60-70%면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데 접종률 90%를 하고 올 경우에 사실은 인구의 거의 80%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백신을 준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 노출에 의한 항체 생성은 현재 지속성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자연 면역을 할 때 어떤 집단의 선택에 관련된 정당성이나 윤리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자연 노출에 대한 인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트 브링턴스 디클레레이션에 관련된 컨셉트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소득 국가에 대한 이런 이제 코비드 19이 맺힌 걸 보면 ODA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ODA에 관련돼서 지금 또 한편으로 이제 따라서 각종 보건 사업이 각 나라에서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타개하려고 이제 뭐 재무장관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그 ODA 전략들이 이제 오페크에서 얘기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백신에 관련돼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출을 해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아직 덜 이루어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외에 이제 뭐 UN 기구라든가 각종 이제 그 전 세계에 있는 IMF라든가 월드뱅크 또는 UN 트러스트 펀드 뭐 이런 데를 동원해서 실제로 이제 도네이션 국가들을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코비드 19 때문에 이 각종 타격을 입었던 나라들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우리한테 도네이션을 해줄 것인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 혹시 이제 뭐 좀 잦아들면 관심도 사라지고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게 아닐까, 이코노미가 나빠지면 도네이션 안 할 거 아닌가, 의회에서 디베이트는 결국 사고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국내 정치 때문에 또 도네이션 되지 않을까, 여러 걱정들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워싱턴 포스터지 그 뒤를 이어보면은 그 아까 이제 뭐 일부 이제 트럼프는 코박스에 이제 조인하는 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이 그 백신을 도네이션 하겠다고 한 사람이 결국 이제 한 7억 명 정도 도움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H1N1 아웃브레이크 그때 결국 도네이션 하겠다는 나라들이 결국 다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H5N1이 인도네시아에 생겼을 때 사실 백신 주권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걸 보니까는 데이비드 나발로는 결국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어떤 트러스트 빌딩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에 제한된 것 중에 가장 현실적인 게 이제 코박스 이제 패슬리티인데 이게 이런 우리의 아픔 때문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들이 이제 요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재로서의 예방접종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결국 이제 모든 사람들 질병을 컨트롤하거나 디즈 버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있고 그 에센셜 서비스가 이제 전달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다 회복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사회에서 개개인의 어떤 리스크를 판별해서 어떻게 공평하게 이제 이것을 전달하고 맞출 것이냐. 그런 각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가진 사람과 그 또 갖지 않은 사람들, 저소득 국가, 저소득 계층 이런 것들
것들을 다 이제 그 나라에서 프라이어리티를 찾아내서 사회를 설득하고 이래야 될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한편으로 이게 결국 그 진행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 사회복지 부분도 여전히 이제 그 예방접종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접근론, 예방접종과 동시에 어떤 사회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줘야지 효과가 더 발휘된다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내고 최근에 가장 나온 정보나 또는 과학적 증거에 입각해서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이런 공공재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시나리오는 아마 아마 이제 이 접종을 뭐 예를 들어서 질병 치료를 할 것이냐, 감염 예방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 방법은 결국 인구의 20%는 WHO를 통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지만 나머지 우리가 하는 방법은 직접 구매를 하든가 조달 구매를 하든가 또는 라이센스를 이제 위탁받아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백신의 어떤 유효기간이라든가 지속성 이 부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스케줄은 지금 모든 접종들이 2회 접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복잡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을 설득해야지 또 접종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정밀하게 정부가 만들어가야 되고, 또 이런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각 나라의 백신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의 서로 도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백신 국내에서도 이제 생산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글로벌 백신을 국내에 들어와서 생산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은 아마도 이제 1,000만 명은 우리가 이제 보장을 받았지만 그 나머지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얻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앞으로의 논쟁 중에서 제일 중요한 논쟁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우리 국민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접종이 다 끝날 때까지 개인의 행태 변화,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기침 예절 이 부분은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랑하는 K 방역의 핵심이 어떤 컨택트 트레이싱, 아이솔레이션, 레피드 트리트먼트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더 생각해야 될 게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핵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주 해결될 문제일 것 같고요. 예방접종률이 떨어지는 건 결국 이제 안전성과도 관련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이 코비드-19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참여도 필요하고 또 경제와 방역의 밸런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이런 바이러스가 또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물학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제 변화는 없지만 만약에 변화가 일어나면 예방접종은 어떻게 변할까, 예방접종 백신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결국 예방접종에 관련돼서 한 나라만 예방접종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팬데믹에서는 결국 같이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얼라이언스나 솔리다리티가 주요한 핵심 주제로, 예방접종에는 특히 더 핵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한두 분 정도 받겠습니다.
박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강의 관련해 가지고요. 글로벌 백신이 글로벌 퍼블릭 굿으로서 이제 역할을 이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우리나라의 그 백신이라든가 바이오 제품을 공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는 뭐 글로벌 펀드라든가 라이트 펀드라든가 이런 패스라든가 파인드 이런 것 통해서 WHO와 협력해 가지고 저개발 국가에 이미 기존에 있는 말라리아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제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정부가 뭐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이제 질병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기업이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WHO의 그 QA 폴리시 따라 갖고 PQ를 할 수 있도록 좀 정부 차원에서 좀 도와주고 기업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특히 그 지금 바이오 업체들이 그런 그 백신이라든가 테스트 키트라든가 IVD 같은 것도 지금 공급을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사례를 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이쪽 그 바이오 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질문에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정부도 그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허가를 내주고 두 번째는 이 이제 백신 생산에 있어서 어떤 GMP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GMP 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또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안전하게 구매가 돼야지 뭐 투자를 할 텐데 사실은 이제 구매에 대한 확인, 확답, 정부가 다 사주겠다, 뭐 이런 부분에 좀 이제 얘기가 돼야지 사실은 이제 제대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